오늘 첫 시간에는 그 전략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이라는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온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전략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전략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국가나 사회, 조직의 전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전략은 큰 조직, 즉 기업이라든지 정부 이런 단위의 전략 이슈뿐만 아니라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또는 개인이 중요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사용된 지금부터 전략의 기원은 사실은 인류와 역사와 인류의 역사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군대에서 사용된 전략을 살펴보면 과거에 중국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가 흔히 이제 손자병법으로 알고 있는 그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가 모공편에 했던 이야기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그 이야기들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자가 이야기했던 전략을 보면 36개의 전략을 어떤 구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알고 즉 자신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즉 상대방과 상대방 즉 적을 분석할 줄 알면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 즉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손자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적을 모르고 자신만 안다면 이건 한 50%의 승률, 절반 정도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아마 100번 싸워서 다칠 거다. 백전백패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는 어떤 전략이 36개가 36가지의 전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6가지의 전략 중에서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전략이 전투하지 않고 피신하는 전략.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36개 뭐 주행랑 뭐 도망을 간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36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36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도망을 간다는 걸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손자는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과 대치했을 때 적이 나보다 훨씬 강하면 반드시 도망을 가라 하는 게 36개입니다. 여러분도 36개 정도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산대첩을 한번 봅시다. 하객진 전략. 이순신이 일본군을 특히 이제 수군을 공략해서 거둔 아마 이게 첫 번째 아마 승리일 겁니다. 그 일본하고 이제 해전에서 전투를 했던 아주 대승을 거두었던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작은 전투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게 이제 일본의 수군이 이런 형태의 포진을 하고 있고 즉 진을 구축하고 공격해오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순신의 부대가 조선의 수군이 이들이 이제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진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객진입니다. 하객진은 포위에서 적을 섬멸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하고 공격해 오다가 참패를 당했던 대표적인 어떤 전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공격해 올 때 조선의 수군들은 이 주변의 그 섬의 주위에 이런 뒤에 이 잠복에 있다가 일시에 이 공격을 해오는 이런 어떤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사용했던 사실 하객진이라는 것은 학의 날개를 펼치는 이런 전법입니다만 하객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승리를 했기에 이건 뭐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단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진을 결집된 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반대로 조선의 수군은 이렇게 분산돼서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부분이 깨져 나가면 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조선의 수군은 하객진이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큰 대승을 거두었던 이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순신이 일본군을 공격했을 때, 그때 당시 왜군을 공격했을 때 앞에서 나왔던 그 지피지기를 대단히 잘 활용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본 그 이순신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순신이 뛰어난 점은 적들의 약한 점을 대단히 잘 파악했다는 그런 걸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순신이 승리를 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일본 수군의 전투선은 사실은 그리 대단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주로 이 병력과 식량을 운반하는 수송선의 개념으로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일본의 전국시대에는 수군이라는 어떤 그 조직된 하나의 해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육상에서만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군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선보다는 수송선에 가까웠고, 그래서 수송선을 가지고 일본군이 그러니까 즉 주로 이제 군과 병력과 식량을 서해하고 남해를 거쳐서 이제 이 도성으로 가져오는, 즉 전라도하고 충청도, 강원 그리고 이 경기도 이쪽으로 쭉 이렇게 북진해 오면서 병력과 이 물자를 운반하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배가 수송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송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즉 괴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고 방향 회전이 안 된다는 점, 느리고 그리고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걸 간파해서 주로 포사격을 통해서 이 일본의 수군의 배를 침몰시키는, 즉 원거리 사격을 통해서 침몰시키고 특히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래서 측면에 구멍이 나면 배는 침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뛰어난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드라마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 일본군의 약점들이 어떤 점에서 이순신이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적절하게 연구가 되거나 규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제 마오쩌둥, 모택통,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모택통은 중국의 건국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천안문 광장에 가면 이 사진을 꼭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제 모택통의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모택통은 중국의 어떤 공산당, 즉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중국 건국의 결국에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항일 그 내전을 통해서, 즉 일본군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게릴라 어떤 전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퇴했던, 그리고 국공내전이라고 불리우는, 즉 장개석군하고 전투를 했었죠. 그래서 장개석을 물리치고 결국은 중국을 통일을 했고, 그리고 건국을 했던 이런 대단히 뛰어난 어떤 전략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공과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략론 수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오쩌둥, 즉 모택통이 사용했던 전략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통이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군사 전략의 가장 기본은 여기 이제 16자전법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네 가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적진아퇴,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퇴각한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손자의
그 36개에서 마지막 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모태통은 강한 적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피 아타, 적이 피하면 아군은 타격한다, 즉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후퇴하면 바로 공격 들어가는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적퇴 아추, 적이 후퇴하면 아군은 추격한다. 그래서 퇴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추격해서 공격을 개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적주아요, 그래서 머무르면 교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태통의 마오쩌둥의 16자 전법이라는데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은 너무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여기 있는 학생들이 태어나기 훨씬 그 오래전인 1950년에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이런 어떤 16자 전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군의 총사령관이 팽덕회라는 아주 뛰어난 그 장군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군이 우리 국군과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특히 팽덕회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전법을 어떻게 잘 구사했는지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 사람은 굉장히 잘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면 미군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쉰다. 이게 미군의 전법입니다. 전쟁하는데 밤낮이 어디 있나요? 공부하는데 밤낮이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군은 밤에 전투를 했습니다. 밤에 전투를. 그래서 이 미군이 쉬고 있을 때 전투를 한 거니까 미군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2차 대전 때 유럽에서도 주로 주간에 전투를 하고 야간에 쉬는 이런 어떤 스타일에 익숙해 있는데, 중국군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주로 야간 공격을 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이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아주 잘 구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해전술, 우리 지금도 유명하죠. 인해전술 정도 알고 있죠? 아나요? 모르나요?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인해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팽덕회가 했던 전략을 보면 잘 나오는데, 중국군이 어떤 테크닉을 구사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피리를 부르고 꽹과를 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그 총을 쏘는 거죠. 총을 야간에 이제 총을 쏘면 후퇴합니다. 바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를 불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 딱 2배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첫 공격에 투입이 됐으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200명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미군이 총을 쏘면 다 또 바로 퇴각합니다. 뭐 별로 총 쏘고 이런 것도 없이 퇴각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나타날 때는 400명이 나타납니다. 딱 2배씩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의 어떤 이 병력을 전부 투입하지 않고 거의 계속 2배의 어떤 이 공격 전법을 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국군이나 미군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인원이 2배로 는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도대체 저건 어디까지 늘어나는가라는 굉장히 그게 이제 인해전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불렀던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이 돼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전략에 의해서 공격을 했던 어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중국군이 일본군하고 전투했던 그 테크닉을 다 구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군이 아주 치명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사후퇴 해가지고 다시 서울을 뺏기고 남으로 밀려 내려오는 투퇴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미군이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어떤 이 전략 전술을 구사했던 게 이런 어떤 모택통과 특히 이제 팽덕회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해전술이다, 뭐 사람만 뭐 무작위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밀어붙였다, 뭐 손에 무기도 안 들여주고 북과 꽹과리만 했다, 이런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평가절하하는, 즉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이 모택동의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은 어쨌든 그 일본군을 격퇴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었고, 특히 한국 전쟁 때도 우리가 피해를 좀 많이 입었던 그런 어떤 전략입니다. 자, 이제 개인의 레벨로 좀 들어가 봅시다. 개인이 이제 전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레벨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아까 그 내가 물었었죠. 이게 뭘까요? 했었는데 이제는 다 알죠? 이게 뭔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전기차인데 누굴 건가요? 어떤 회사의 전기차죠? 뭐지? 회사 마크 없어요. 훌륭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그래서 앞 위에 게 구글의 그 무인차, 밑에가 그 테슬라의 전기차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파괴적 혁신의 물결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등장하고 있고, 수소차는 연료가 뭔지 알죠? 수소차는 연료가 뭐죠? 수소차는 뭘 써서 달리는 거죠? 에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어디에요? 저기, 개콘에 보면 1대1 퀴즈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 수소차로 수소 달리는 거지.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써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분해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는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분리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소차는 수소에서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수소차가 달릴 때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게 돼요, 물. 그래서 수소차가 결국에는 미래의 자동차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아주 대단히 놀라운 어떤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전기차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닛산이 리프, 혹시 리프 아나요? 조그맣고 귀엽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차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 출시가 돼 있고, 리프라는 차가 있고, 그리고 토요타도 전기차를 일부 생산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완전히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하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의 자동차는 전기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한 8만 불, 우리식으로 하면 9천만 원 가까이 해요. 그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 좀 사는 사람들에게, 구매자에게 지불이 되게 하지만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되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 전장 산업의 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장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의 대단히 중요한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마더보드 비슷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는 현대차,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전략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만, 현대차는 10년 후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현대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직장으로 또는 하나의 잡을 가지고 평생을 50년을 살아가거나 이건 이미 안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택하고 직장을 택할 때 이 직업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무인차가 나오고 이랬을 때 과연 현대차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가 강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로 들어가면 현대차가 아니라 벤츠가 1등일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수소차 대응을 못하면 현대차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무인차의 강자는 현재는 구글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차가 무인차가 되고, 또는 전기차하고 무인차가 결합되고 수소차하고 무인차가 결합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그리고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자동차에 들어와 있다고, 즉 전장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삼성이 다시 한번 자동차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전장 사업을 가지고 전기차에 들어올 경우에 이건 아주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